안녕하세요. 오늘은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는 마케팅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왜 마케팅 모델이 필요하냐? 최적 설계에서.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최적화를 한다는 건 보통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공학 설계는 주로 엔지니어링 퍼포먼스, 그러니까 공학적 그 성능을 최대화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기업의 입장에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결국에 시장에 나가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내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지면 시장에 나갔을 때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최적화해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컨조인트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설계 관점에서 이 방법론이 어떻게 잘 최적 설계와 녹아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케팅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 웹툰을 보시면 실제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맨 오른쪽 밑에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것이 바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설명하면서 또 제품의 그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팀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모습이 굉장히 오해를 거듭하면서 정작 개발된 제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이제 고객 중심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떻게 고객의 그 니즈가 정확히 제품 설계에 반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죠. 각 팀들이 이해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가 너무나 다르고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하는 것조차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 제품과는 다르게. 그리고 좀 더 마케팅과 엔지니어링의 차이점, 그리고 마케터와 엔지니어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이제 제품 개발을 기업에 가서 해보시면 마케터와 엔지니어 간에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너무나 다르고 제품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마케터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케터 중심으로. 일단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다음에 엔지니어들에게 이대로 최대한 가능한 가깝게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기술들을 잘 아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훌륭한 제품,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일단.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마케터들한테 가서 팔어.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고객에 맞게 팔어. 라고 말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마케터와 엔지니어 모두 하나의 기업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피처들, 마케터는 컨슈머의 그 니즈, 원트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피셔블한 프로덕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 어떤
설계 가능한 그러한 면들을 고려를 하게 됐는데 서로가 이 두 개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잘 매끄럽게 흘러가서 제품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인포메이션의 그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결정을 해야 하는 걸 디자인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디시전을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공학자 입장에서 만약에 차량을 설계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밴의 서스펜션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서스펜션을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결정해야 할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스프링의 강성, 부싱의 강성, 그리고 하드 포인트의 위치들, 이런 공학적인 설계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 디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서스펜션 설계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나의 설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의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Z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한마디로 설계가 결정이 되면 제품의 성능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제품의 속성, 그러니까 제품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공학적인 속성이 예를 들어 이런 값들이 정해지면 결국에 이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어떤 방지턱을 지나갈 때 혹은 이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코너링을 돌 때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뭐 가속도, 요레이트, 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서스펜션의 캐릭터리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 실자 테스트를 통해 알 수도 있고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고객이 이 밴의 어떤 서스펜션 성능을 보고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이런 값들을 고려를 할까요? 고려할 수가 없겠죠.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제품 카탈로그 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고객은 사실 굉장히 이런 하나하나 엔지니어링 파라미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정성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차가 라이드 앤 핸들링의 퀄리티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값들이 사실 결국에 이 하나의 어떤 정성적인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과 프로덕트 애트리뷰트. 사실 영어로는 다르지만 한국말로 하면 속성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얘는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뷰고요. 개발하는 사람이 얘는 고객이 제품을 바라보는 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하느냐? 바로 이러한 모든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객이 직접 느끼는 승차감 혹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것들이 나오겠죠. 연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일 수도 있고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일 수도 있습니다. 연비는 예를 들어 그런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연비와 같은 쉬운 것들이 있는 반면에 라이드 앤 핸들링 같은 정성적이어서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매저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있고요. 혹은 프라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을 선택할 때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너무 높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충돌 성능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에 따라 그 제품의 프로덕트 유틸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이 유틸리티는 효용성,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라이드 앤 핸들링, 프라이스, 연비 등등의 다양한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들이 모여서 결국 이 제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J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요 I는 사람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는 X가 결정이 되면 Z가 바로 결정이 되지만 Y, 요 마케팅부터선 I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고객 A, 고객 B, 여러분과 저의 그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 그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지고 그 중요도에 따라 이 제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효용성이. 그러면 결국에 이 효용성이 내가 이 효용성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게 되면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제품들 A, B, C를 비교를 해서 효용도가 가장 높은 애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설계자의 디자인 디시전이 마지막 제품의 유틸리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다면 얘를 높이기 위해 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최적 설계입니다. 결국 최적 설계가 뭐죠? 오브젝티브가 있으면 목적 함수가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 베리어블을 최적화 옵티머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앞에서 공학적인 최적 설계를 할 때는 단순히 공학적인 관점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을 오브젝티브로 봤는데 이제 마케팅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 마케팅적으로 내가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게 무엇인지를 오브젝티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프로덕트 유틸리티까지 봤었죠. 프로덕트 유틸리티까지 봤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프로덕트 유틸리티가 계산이 되면 내가 설계한 그 벤의 프로덕트 유틸리티가 계산이 되면 그 벤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판매가 얼마나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프로덕트 초이스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이스 프로바빌리티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확률을 아니까 시장에 가서 선택될 확률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그 시장의 크기를 곱하면 프로덕트 디맨드, 수요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결국에 이 수요를 바탕으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게는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하나 프로핏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수요를 결정을 하면 이 프로덕트 디맨드랑 또 프라이스가 결합이 돼서 내가 가격만 결정을 하면 이 디맨드에 따라 프로핏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프로핏입니다.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최적 설계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에 각각의 이런 매핑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뭐였죠? 디자인 디시전이 있었고 디자인 디시전을 가지고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스를 예측을 하려면 퍼포먼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혹은 테스트 모델인 거고요. 그럼 이런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예측하는 게 퍼셉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그렇게 인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프로덕트 애트리뷰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속성들을. 그래서 얘는 엔지니어링 모델이 아닌 뭔가 좀 융합적인 모델이죠. 심리적인 모델일 수도 있고 마케팅적인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애트리뷰트가 결정되면 프레퍼런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호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트 유틸리티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덕트 유틸리티를 통해서 초이스 모델을 매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선택될 확률을 알 수 있고, 확률에다가 그 확률들을 그 제품이 판매되는 그 시장의 그 크기를 결합을 하면, 어그리게이션 하면 디맨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핑만 잘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모델과 마케팅 모델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울 필요 없이 결국에 어떤 디시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내가 어떤 디시전을 내렸을 때 그게 프로핏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고, 결국에 그 프로핏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X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이제 필요한 펑션들을 또 조금 보면, 이제 결국에 얘가 가능해지려면 프로덕트 애트리뷰트가 들어갔을 때 결국에 프로덕트 디맨드가 계산이 되는 요 모든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마케팅 모델인데, 그게 인풋이 프로덕트 애트리뷰트고 아웃풋이 프로덕트 디맨드인 거죠. 이게 바로 요 F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컨조인트 어널리시스인 겁니다. 마케팅 모델 중에 하나인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를 배우면 요 F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제품의 속성만 넣으면 디맨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컨스트레인이라는 거는 공학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최적 설계하려면 결국에 오브젝티브 있고 디자인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학적인 컨스트레인이 바로 어떤 프로덕트 애트리뷰트 캐릭터리스틱이 들어갔을 때 이게 만족하는 건지 만족하지 않은 건지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인 거죠. 그런 식들이 이제 공학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액셀러레이션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예를 들어 범프를 지나갈 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소개되었던 그 퍼셉션 모델. 그래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애트리뷰트와 캐릭터리스틱을 매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는 정량화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 캐릭터리스틱이기도 하고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이기도 해서 그냥 바로 매핑이 되지만, 아까 말씀했던 승차감.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는 건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감성적인 거라서 타봐야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학적인 이런 파라미터 값들이 승차감에 어떻게 매핑을 할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그걸 또 실험을 통해 계산을 해내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파트고요.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모델과 마케팅 모델의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최적 설계가 시장 관점의 최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그럼 다음 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컨조인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유틸리티 모델, 컨조인트 서베이, 그리고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컨조인트 분석이 이제 다양한 케이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그젬플 하나 보여드린다고, 실전에서 사용된 예시는, 예를 들어 예전에 애플과 삼성이 그 특허 침해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애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런 제품들이 이러한 애플의 기능들을 따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낼 때 이런 걸 따라했을 때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돈의 가치가 있었던 건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산출을 하기 위해 컨조인트를 쓴 겁니다. 컨조인트를 쓰면 컨조인트 같은 경우에 제품 속성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마켓 디맨드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삼성 제품에서 이러한 기능을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번 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바꾸어 말해 이런 기능이 있을 때 고객들이 기꺼이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역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MIT의 존 하우저 마케팅 교수에게 부탁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컨저넌트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통합 검색, 단어 감동 완성, 미러 잠금 해제 등의 기능을 위해 이 정도의 추가 지불 의향이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럼 거기에 대해 판매량을 곱하면 얼마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켓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으면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최적화된 제품을 설계하지만 이런 경우에 특허 소송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저넌트 어널리시스는 사실 consider jointly analysis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두 말이 합쳐졌다. 그러면 컨저넌트 어널리시스는 결국에 시스테매틱한 웨이인데 어떤 방법인데 어떤 걸 매치해 주냐면 프로덕트 설계와 고객들의 니즈를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얼리 스테이지, 가장 초기 단계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컨슈머가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품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울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좋으면 여러분들이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사실 그냥 가장 좋은 걸 사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이제 정해진 버젯이 있을 테니까 내가 프라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감한 건지 아니면 성능에 대해 민감한 건지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그런 상황에 맞는 그 저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균형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죠.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 내가 연비를 중요시하는지 스피드를 중요시하는지 스타일을 중요시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컨저넌트 분석을 하면 그 고객들이 어떻게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되면 또 그러면 고객들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중요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몇 프로 중요시하고 연비를 몇 프로 중요시하고 스타일링을 몇 퍼센트 중요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는 게 뭐였죠? 아까 유틸리티, 효용도를 매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효용도를 매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마켓쉐어 혹은 더 중요한 게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겠죠. 마켓쉐어를 최대화하는 거랑 프로핏을 최대화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이유가 내가 어떤 프라이스를 가지고 판매를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격. 여기서는 마켓쉐어를 단순히 최대화하는 게 좋은가요? 마켓쉐어를 단순히 최대화하려고 하면 사실 싸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싸게 만들면 그만큼 마진이 줄겠죠. 그러면 프로핏은 줄어들어요. 아무리 마켓쉐어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적정한 마켓쉐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프라이스가 마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프로핏이 가장 높아질까를 오히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쉐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프로핏이 중요하다. 결국에 마켓쉐어가 높아질수록 프로핏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마진이 똑같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컨저넌트 어널리시스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유틸리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모델에서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건
이제 랜덤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유틸리티를 갖는다라는 걸 예측한다는 게 너무 랜덤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어떻게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프로덕트 데이에 대한 유틸리티를 만약 UJ라고 한다면 UJ는 그래서 VJ와 EJ라고 그 에러 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에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에 대한 유틸리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같은 제품이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VJ는 최소한 디터미니스틱한 컴포넌트다. 얘는 결정론적으로 항상 동일한.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에러로 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에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해놔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VJ는 베타 곱하기 X의 어떤 리니어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X는 프로덕트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고 베타는 팔토월스라고 불립니다. 팔토월스라고 해서 가중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치에 대한 가중치, 그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결국에 또 베타 값을 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베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아까 맨 앞에서 유틸리티를 알면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왔었는데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를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계산을 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 그 유틸리티가 결정이 되면 프로버빌리티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우리가 제품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구하냐? J라는 제품의 유틸리티가 K라는 제품의 유틸리티보다 클 확률이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는데 A라는 제품의 유틸리티가 만약에 3.5다. B는 2.7이다 라고 나온다면 그럼 요 값의 값의 크기에 따라 초이스 프로버빌리티가 결정이 되는데 그 식이 다음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제품의 만약에 이게 A가 아닌 B가 아닌 I고 여기선 J라고 K니까 J이고 K라고 하면 이 J라는 값 3.5의 익스포넨셜 한 거에 3.5의 익스포넨셜 한 거 플러스 2.7의 익스포넨셜 한 거. 그러니까 전체 내가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의 그 유틸리티의 각각 익스포넨셜 값을 취한 값 분의 나의 유틸리티 값의 익스포넨셜을 취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A라는 제품이 K라는 제품보다 그 유틸리티가 높을 확률이고 그게 바로 초이스 프로버빌리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서는 두 개인 제품일 때 생각한 거고 뒤에서는 그것들이 여러 개일 때는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그 모든 제품들의 유틸리티에 대한 익스포넨셜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분의 나의 제품을 하면 내 제품이 A라는 제품이 시장에 가서 선택받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멀티노미얼 로짓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차량에 대한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한다고 치면 이제 어떤 그 차에 대한 유틸리티를 구하고 싶겠죠? 차에 대한 유틸리티를 구하고 싶을 테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이 차량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프로덕트 애트리뷰트, 고객이 바라보는 관점, 그거를 내가 세 가지를 정의했다고 칩시다. 프라이스, MPG, 액셀러레이션, 우리나라에서는 제로투백이라고 불리는 그 값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이제 MPG는 연비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써 있어서 그 제로투백이 미국 기준으로는 제로투 60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사실 더 많은 속성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있겠죠. 디테일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편안함도 있을 테고, 사이드 미러의 각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디테일한 거를 제외하고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들만 이렇게 뽑았을 때 애트리뷰트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트리뷰트별로 레벨 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벨 값을. 그럼 레벨 값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나눠요. 예를 들어 제품 프라이스를 봤더니 시장에 가서 봤더니 15K 달러, 15,000달러죠. 그리고 20K 달러, 25K 달러 정도의 레벨을 나눌 수 있다. 그럼 3개의 레벨을 나누고요. MPG도 연비입니다. 25, 30, 35. 그리고 액셀러레이션을 6초, 8초, 10초 이런 식으로 나눴다. 라고 하면 이제 액티비티 레벨까지 나누게 된 거고요. 그런 후에 제 팔토월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팔토월스인데 부분까지 그게 각각의 레벨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같은 레벨이 3개니까 베타 1, 베타 1, 2, 베타 1, 3 여기도 3개니까 두 번째 어트리뷰트니까 베타 2, 1, 2, 2, 2, 3는 3, 1, 3, 2, 3, 3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레벨에 해당하는 값을 요 15K를 나타내는 베리어블을 x11, x12, x13, x21, x22, x23, 31, 32, 33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유틸리티 모델, 아까 펑션이라는 걸 리니어하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아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베타 곱하기 x꼴 여기서 동일해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ux는 그냥 페어 길이. 그래서 베타 11, x11, 베타 12, x12, 베타 13, x13, 베타 21, x21, 베타 22, x22, 31, 31, 32, 32, 33, 33까지 각각 매칭하는 걸 곱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때 x라는 게 뭘 의미하냐? 바이너리 베리어블입니다.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라서 x는 0 또는 1이 돼요. 무조건. 0 또는 1이 되니까 x 언어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니라 0 또는 1이라는 얘기예요. 얘도 0 또는 1이. 그래서 결국에 내 차량이 15K 달러면 얘가 1이 되고요. 나머지는 0이 되는 겁니다. 내 차의 연비가 30이면 나머진 0이고 얘만 1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내 차의 그 액셀러레이션이 10초다. 그러면 x33만 1이 되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0인 애들은 곱해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살아남고 얘 없어지고 여기서는 30인 애만 살아남고 얘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개수가 안 맞나요? 네, 2, 2, 3이 빠졌었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세 번째 게 살아남고 나머지 게 사라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보시면 명확해요. 예를 들어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내 차가 있어요. 비클 J라는 차가 있어서
얘가 가격이 25K이고 35MP이고 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베타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타 값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분 가치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겠죠? 다음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K에 해당하는 여기 파트, 35mpg에 해당하는 여기 파트, 8세컨드의 여기 파트. 그러면 여기일 때만 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을 곱하면 그냥 베타 1, 3, 베타 2, 3, 베타 3, 1의 합이 바로 유틸리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속성 레벨에 해당하는 팔토월스들만 더하면 결국에 유틸리티가 되는 겁니다. 는 다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궁극적으로 뭘 또 계산을 할 수 있냐면 그럼 프라이스와 MPG와 액셀러레이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그거는 레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대적인 중요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프라이스가 레벨이 만약에 3개로 나뉘어 있고 팔토월스가 아까 베타 1, 1, 뭐 예를 들어 베타 1, 2, 베타 1, 3 여기가 베타 2, 1, 베타 2, 2, 2, 3 베타 3, 1, 베타 3, 2, 베타 3, 3라면 여기에 최대 최소값이 있겠죠?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가 6, 최소가 마이너스 9, 최대가 2, 최소가 마이너스 3, 0.5, 마이너스 0.5네요. 뭐 때로는 가운데 게 높고 가운데 게 아주 낮으면 최대 최소 값을 다 그렇게 뽑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끝 값이 최대 최소였던 경우였고요. 그러면 요거의 레인지가 6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15죠.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5고 1이고 이 레인지가 크면 클수록 중요할까 작으면 작을수록 중요할까요? 당연히 크면 클수록 중요합니다. 그 팔토월스가 그 15K인 것과 25K인 것의 팔토월스의 차이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얘네들이 나중에 유틸리티로 계산됐을 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0 to 60를 뭐 6초로 하나 10초로 하나 팔토월스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15에서 20으로 할 거냐 20에서 25로 할 거냐의 디시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 얘네들을 다 분모로 더해서 그것분의 나의 그 팔토월스의 레인지를 계산을 쭉쭉 하면 얘는 그러니까 분모는 다 똑같은 거죠. 분자만 각각의 값으로 하게 되면 퍼센트가 나와서 결국에 차량은 가격이 70, 차량의 중요도는 차량에서 속성의 중요도는 프라이스가 71%, 연비가 24%, 0 to 60가 5%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유틸리티 이제 이렇게 유틸리티 모델을 구했으니까 실제 시장에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내 제품이 남의 제품보다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지. 그래서 마케팅맨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내 제품 베이클 J가 있을 테고 만약에 그 경쟁자가 이글 K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내 제품에 대한 속성 레벨이 있고 경쟁자 제품에 대한 속성 레벨이 있죠.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베타 1, 3, 베타 2, 3, 베타 3, 2를 더했더니 0.8이고 이 경쟁자 제품도 요 가격, 요 연비, 이 제로투식스에 해당하는 팔토스를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고 칩시다. 0.2. 그럼 뭐 일단 값만 보더라도 얘가 크니까 얘가 많이 팔릴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팔릴 거냐라고 하면 초이스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거고 익스포넨셜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0.8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여기니까 여기 2, 0.8승 얘는 이 밑에는 모든 제품에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와 상대편 만약에 제품이 또 하나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4개다. 이렇게 계속 더하면 되는 겁니다. 분모에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probability가 0.65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계산은 항상 0에서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확률인 겁니다. 확률. 그러니까 65%를 초이스가 될 거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판매할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하려면 포텐셜한 마켓 사이즈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S. 10만 대, 만 대, 뭐 이런 포텐셜한 마켓 사이즈, 전체 마켓 사이즈의 60%를 더하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전까지 컨조인트 분석에서 유틸리티 모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다 살펴봤고요. 거기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베타를 알고 있을 때, 팔도월스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유틸리티를 계산하고 어떻게 마켓쉐어를 계산하는지를 알았죠. 그러면 팔도에서 그 월스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팔도월스를 구하기 위해 그 팔도월스는 누가 알고 있나요? 부분 가치는. 고객이 알고 있는 거죠. 고객마다 그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를 통해서 그 값을 유출을 해내야 됩니다. 컨조인트 서베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조인트 그 설문을 설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애트리뷰트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선택된 속성을 레벨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스, MPC, 엑셀러레이션 3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레벨은 다음과 같이 3개씩 나눴다. 이 레벨은 어떻게 나누냐? 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바탕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 이 레벨은 그럼 몇 개여야 되냐? 최소 3개 이상 레벨이면 좋고요. 어떤 뭐 특정한 애트리뷰트는 OX 문제에서 있냐 없냐, 옵션이 있냐 없냐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요. 근데 보통 3개 이상 돼야 얘가 그냥 단순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넌리니어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빨라도 안 좋고 너무 느려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중간값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벨이 3개 정도는 돼야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레벨이 4개, 5개 이렇게 될수록 더 좀 복잡한 이런 유형을 알아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또 너무 레벨이 많아지면 설문을 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수가 좋고요. 뭐 레벨은 뭐 예를 들어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애트리뷰트의 개수도 뭐 최소 3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작으면 이것을 실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3개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지만 또 이게 너무 많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속성들이 많아서 7, 8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설문을 할 때 사람들이 제대로 설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 모든 속성들을 다 고려하면서 제품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런 레벨들이 결정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 프로덕트 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속성의 레벨들의 조합이에요. 어떤 A라는 제품은 뭐냐면 15K의 가격에 25mpg를 갖고 엑셀레이션이 10초인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품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B라는 제품은 20K, 38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나오겠죠. 그럼 사실 모든 조합을 테스트를 해보는 게 베스트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애트리뷰트 레벨이랑 애트리뷰트의 개수에 따라. 그래서 적절하게 실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을 평가를 할 때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풀리 컨비네이션을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소의 테스트를 가지고 성능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먼트라고 하고 DOE라고 표현을 하죠.
DOE를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디옵티멀 디자인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 팩토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가장 단순하고 모든 걸 해보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트리뷰트가 x1, 2가 있고 레벨이 3개씩 나뉘면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총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9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모든 경우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3번만 테스트를 해서 이 제품의 속성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포인트를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보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뽑으면 똑같은 3점이지만 이쪽이 많이 비죠. 이렇게 뽑으면 이쪽이 좀 많이 비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뽑으면 그래도 조금 3점으로 전체 그 면적을 좀 잘 아우를 수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보통은 이 DOE를 할 때 가장 나의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장 골고루 펼쳐지게 점을 뽑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할 때 이 x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x를 트랜스포즈 한 거와 나 자신을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그 값이 뭐 0, 이 경우에는 0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더라. 그래서 이 디옵티멀 디자인은 이 값이 커지는 포인트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 컨셉은 잘 분포되어 있는 점을 뽑으면 그게 이제 얘네가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의 번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번들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제품 A, B, C, D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베이를 하냐? 여러 가지 방식의 서베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랭킹을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쭈르륵 보여준 다음에 어느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순위를 매겨달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레이팅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얼마나 살 것 같은지를 이런 식으로 레이팅을 매길 수 있겠죠. 아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마도 살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레이팅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다음은 pairwise comparison이라고 해서 쌍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는지 혹은 어느 쪽이 얼만큼 더 마음에 드는지 이런 걸 pairwise comparison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choice based conjoint가 있습니다. 선택 기반. 이 말은 이런 보통 세 가지 옵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쪽을 사고 싶은지 그리고 아예 사고 싶지 않은 경우에 조건도 놓습니다. 나는 이 조건들 중에서는 이 옵션들 중에 어느 것도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none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의 이 서베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 어떤 고객을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선택 기반의 설문. 왜 그럴까요? 초이스 기반의.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거나 어디 옷가게에 가셔서 제품이나 옷을 구매하실 때 뭐 랭킹을 매기시나요? 레이팅을 매기시나요?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바로 선택이죠. 여러 개, 괜찮은 옷들을 이렇게 보고, 괜찮은 제품들을 이렇게 추려보고, 그 중에,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옵션들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선택하는 게 바로 실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비헤이비어와 가장 유사하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러면 서베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초이스 베이스드 컨조인트 같은 경우엔 아까 그 DOE를 통해 제품의 컨셉들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냈죠. 조합을 통해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보여주고 그 중에 뭘 사시겠어요? 그리고 사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게 그 1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뭐 A와 그다음에 F와 H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그 속성 레벨을 가진 제품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여러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몇 번이나 물어봐야 되냐? 많이 물어보면 많이 물어볼수록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사람의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문에 응해주는 사람들의 그래서 보통은 20개를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30개가 예를 들어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건 이제 한번 실험 설계를 해보고 실제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봐서 어느 지점까지를 사람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데이터를 얻은 거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뭐냐면 어떤 이러한 종류의 옵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지에 답을 얻게 된 거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베타 값을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최적화를 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베타인 겁니다. 베타고, 팔토월스 베타를 찾는데, 뭐를 최대하는, 여기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를 한 건데, 그거를 보시면, 식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요 파이는 observed choice data라고 해서 내가 아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 선택됐는지 선택 안 됐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J라는 제품이 선택됐으면 1, 선택 안 됐으면 0이 되고요. 로그 PJ에서 PJ는 나의 모델을 가지고 유틸리티 모델 있죠. 베타 X라는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J라는 제품이 선택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 값을 곱한 값이 최대화되게 하는 이 베타를 구하는 거죠. 최대화가 되는 이 베타 값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 probability는 아까 배웠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딥러닝 쪽에서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국에 얘가 J가 뽑혔을 때 PJ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얘가 J라는 제품이 뽑히지 않았으면 얘가 0이 될 때는 PJ가 0이 되는 게 좋고요. 0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얘가 뽑혔을 때 실제 설문한 데이터를 통해서 J가 뽑혔을 때 내가 예측한 J가 뽑힐 확률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베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적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베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을 그러니까 설문한 결과만 넣어주면 사실 이 최적화를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 엑셀로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R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만 다룰 수 있으면 충분히 계산은 할 수 있고요. 혹은 매틀랩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가 베타를 구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나중에 엑셀로 한번
연습을 하긴 할 건데요. 결국 우리가 문제 하나만 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하나를 냈을 때 아까 초이스가 이렇게 A, B, C가 있고 그러면 observed data,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얘를 선택을 했는지를 봤더니 뭐 5명은 이걸 선택했고 14명은 이거, 30명은 이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 넌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 토탈 50명을 설문했을 때 이렇게 되면 observed probability는 예를 들어 얘는 뭐냐, 요 50명 중에 5명이 선택했으니까 10%, 얘는 14명이니까 28%, 60% 이렇게 나는 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뽑힐 확률이 제일 높았던 거네요. 그럼 예측한 확률을 구해봤더니 얘는 이제 U는 베타 곱하기 X라는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얘도 10%, 28%, 60%, 12%, 만약 2% 나오더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곱하기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옵저버드 데이터가 선택됐으면 1 아니면 0이 됐으니까 얘는 5개니까 5 곱하기 로그 요 10% PJ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14, 28, 30, 60, 1, 2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들을 다 서메이션 하면 그 값이 주르륵 나온다. 그리고 얘가 바로 최대화된 값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이거는 계산이 다 됐다고 베타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랑 실대와 예측한 게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가 엑스마이제이션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컨조인트 분석에서 유틸리티 모델에 대한 거 그리고 설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스플라인이 나오지? 라고 하면 그 이유가 이제 팔톨스를 다 구해서 프라이스 15K에 대한 베타값, 20K에 대한 베타값, 30K에 대한 베타값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 차량이 17K 달러면 어떡하죠? 그럼 나의 팔톨스는 얼마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리트한 것들이 아닌 컨티뉴어스한 값인 경우에 뭔가 중간값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프라이스가 15일 때 0.64, 20일 때 마이너스 0.03, 25일 때 마이너스 0.61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값을 알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되겠죠. 얘도 MPC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중간값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팔톨스는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그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최적화를 할 때 팔톨스가 저희도 우리 로컬 옵티마와 글로벌 옵티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로컬 값이 있기 때문에 베타들이 일부러 요 베타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얘기지만 0.64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61 더하면 얼마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0이 되는 컨스트레인을 맞춰줘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는 뭐 플러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더 나쁜 거긴 하지만 상대적인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스플라인 커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다소 복잡한 애트리뷰트 레벨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프라이스가 이번엔 23.6K 달러다라고 하고 뭐 엠피신 34, 엑셀레이션은 7.0이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들을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베타 값을 구한 건 아니었지만 그 중간의 값들은 이렇게 스플라인을 통해서 중간값을 계산할 수 있다. 프로덕트 B에 해당하는 것도 23.9, K 달러 36.2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어디든 어느 점이든 구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점에 해당하는 베타 값들을 더해서 계산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컨조인트 분석에 대해 요약을 해보면 일단 사례가 이렇죠. 프로덕트 애트리뷰트와 레벨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설계자가 시장을 잘 이해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컨조인트 서베이를 할지 결정하고 만약에 초이스로 할 거다 그러면 초이스로 할 수 있는 서베이 항목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오프라인도 가능하지만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서베이한 걸 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팔토월스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럼 팔토월스를 구해내면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서 팔토월스들을 지나는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값들도 다 구해낼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제품과 그 경쟁자들의 유틸리티를 계산을 하고요. 그런 후에 디맨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컨조인트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좀 어드밴스드한 컨조인트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댑티브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럼 설문을 만들 때 미리 정해진 설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이 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다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무고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무고개 할 때 우리가 문제를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내보고 답을 들어보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겠다 하고 다음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더 좋으세요? 이 두 개를 한번 물어보는 경우를 두 개를 봅시다. 왼쪽 같은 경우에 보면 가격 싸죠? 왼쪽 요게 여기가 연비 높네요. 여기가 더 빠르네요. 그러면 어디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이 차가 유틸리티가 높을 확률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쪽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 가격은 얘가 좋네요. 연비는 얘가 좋고 가속력은 얘가 좋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지 잘 모르겠네. 어느 차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실 설문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그래야 정보를 제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댑티브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이제 어댑티브하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액티브 러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매번 유틸리티 모델을 계산하면서 앞에 질문을 가지고 유틸리티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모델로 예측을 해보려고 할 때 가장 모호한 애들, 예를 들어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 얘가 예를 들어 5가 세모보다 좋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또 물어볼 필요는 없고 경계에 있는 애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애들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어댑티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헤테로지니어스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의 반대말은 이제 호모지니어스인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이론은 호모지니어스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 겁니다. 되게 단순한 어썸션이죠. 사실 저의 선호도와 여러분의 선호도가 달라야 되는데 사람마다 베타 값이 달라야 되는데 사람마다 베타 값이 다르지 않고 하나다, 다 동일하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프레퍼런스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냥 베타 값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빈도수라고 생각하면 Y축은 모든 사람이 하나에 몰려있는, 그나마 레이턴트 클래스에서 클래스가 나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로 레이턴트 클래스로 헤테로지니어스, 컨티뉴어스한 헤테로지니어스는 T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어떤 팔토월스 동일한 그 프라이스 레벨에 대한 팔토월스도 민값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긴 하겠지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이게 사실 맞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혹은 이러한 그룹이 또 그룹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마켓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이라키컬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HB. 이 시간에 배우지는 않지만 이러한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팔토월스를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구해서 시장을 예측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다 마쳤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